자, 구분지문 과제 해설하겠습니다. 49페이지 과제고요. 3월 모의평가죠. 우선 49페이지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 항상 하셔야 될 거 있죠. 선생님이 독해의 시작에 1, 2를 말씀드렸어요. 1은 문제를 보자. 문제풀이의 순서와 방법 결정하고 글의 구조도 한번 생각해 보자. 두 번째, 글 전체의 흐름과 내용을 쭉 훑어보자. 요 1, 2의 원칙을 잘 지키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1의 원칙을 잘 지켰다고 판단이 되면 문제풀이의 기본적인 순서가 결정이 났을 것이고 이것이 구분의 형태의 지문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2번을 통해서 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알았다면 이제 독서를 하면서 요것을 바탕으로 문제 푸는 순서까지 선생님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화제 제시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화제는 법률 행위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까지. 이게 이제 화제인데요. 이제 요즘 지문의 특징이 이렇게 화제를 도출하는 과정에 다양한 개념들이 나오고 도출 과정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문장에서는 법률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법률 행위에서는 의사 표시가 필수 요소라고 했고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의사표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먼저 공부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줄 여기서부터 이 앞부분까지는 법률 행위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아주 쉽고 단순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개념어가 있어요. 여러분 개념, 용어가 있죠. 표의자라는 것, 즉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는 사람인 표시 수령자,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의자의 원래의 뜻과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건 뭐 법률행위 해석이 필요 없는데 실제로 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진위에 대해 다르게 받아들이면 그때는 법률행위 해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첫 문장으로 다시 잠깐 올라가 보세요. 유언이나 계약은 예시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해서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을 했을 때 표의자가 계약서를 썼어요. 그 표의자가 쓴 계약서의 내용과 표시된 의사가 명백하게 일치하고 표시 수령자도 그걸 받아들이면 그때는 법률적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계약서에 써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인 표시 수령자가 원래 계약서를 작성한 표의자의 본래의 뜻과 다르게 논의를 하면, 다르게 받아들이면 이때는 분쟁이 되죠. 이때는 법률행위 해석이 필요해요. 또 하나 볼까요?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구체적으로 쓰고 자식들도 같이 입회해서 보고 이렇게 되면 표의자의 진위가 왜곡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법률행위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표의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거니까 유언을 하지 않고 평상시에 뭐 자녀들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던진 것,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표의자의 의사가 불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자녀들 사이에, 즉 그 유산을 물려받을 대상들 사이에, 즉 표시 수령자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법률행위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행위 해석은 내용을 확정지어주고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도록 하는데 그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법률행위의 의미, 그리고 법률행위 해석의 필요성과 중요성, 이 정도로 정리해보면 좋겠어요. 이때 멈추는 거 아시죠? 멈추어 정리하기.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이렇게 멈추어 정리한 후에 그 다음 문단 첫 부분 이어지는 걸 잘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문단 바로 가보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시죠. 법률행위 해석은 하고 이어지니까 위에서 법률행위 해석과 화제가 동일하죠? 그리고 논의가 어떻게 구체화되냐면 기준에 따라라고 해서 이 문장이 중심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정한 기준을 소개하는 글이겠죠. 근데 일정한 기준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뚜렷하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일정한 기준을 찾아서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우선, 그리고 같은 접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하나씩 정리해보죠. 이해하면서 법률행위로 법률 행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법률행위 당시의 사정,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번호를 한번 붙여볼게요.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리고 대등이죠. 법률행위 내용은 대체로 그 분야의 관습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게 뭐죠? 관습을 토대로 이루어진 해석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관습적인 것이다. 근데 관습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따로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냥 관습에 따릅니다. 관습이다까지가 여기까지죠. 그리고 또 가보죠.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강행규정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해서 예외를 뒀죠.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 따로 있다면 관습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여기까지가 사실 두 번째 기준인 관습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관습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까지를 덧붙여 관습까지가 여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 관습이 없어요. 예를 들어 관습을 적용하면 되는데 관습이 없어요. 그리고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임의 규정을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 삼는다. 임의 규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뒷부분 이제 이 지문이 끝나는 부분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덧붙여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병렬입니다.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쫓아 성실히 해야 한다라는 이 신의 성실의 원칙도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네 가지가 이렇게 병렬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첫 문장이 일반적 진술, 나머지는 제적 뒷받침 문장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문제가 나와 있더라 이 말이죠. 일정한 기준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팁을 잠깐 주면 그 다음 문단을 살짝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이라고 해서 법률행위 해석이고 기준이 아니고 이제 방법이 나와요. 세 가지나 쭉 이어지죠. 그럼 해석 일정한 기준은 거의 여기 안에서 내용이 정리가 된 겁니다. 자, 멈추고 가장 산뜻하게 이해했을 때 문제를 풀러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자, 38번 문제입니다. 강행 규정에 어긋나는 관습은 기준이 될 수 없다. 확인하시죠? 관습을 따르는데 강행 기준은 관습이 될 수, 강행 규정이 있다면 관습이 기준이 될 수 없죠. 이거는 뭐 첫 번째 조건이죠. 1. 지문에 나온 1이란 말이에요. 지문 그 문단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신의 성실의 원칙. 이건 네 번째 조건이었죠. 관련된 관습이 없고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하는 건 세 번째 기준이었어요. 참 쉬워서 내가 풀어주는 것도 민망하네요. 법률행위와 관련된 관습이 있을 때 당사자가 그 관습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의사표시라고 하는 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 문단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문단으로 돌아가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관습에 따른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관습에 따르지 않으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의사표시가 따로 없으면 관습에 따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가 없 이렇게 문제를 풀면 참 아마 대부분 다 맞죠. 이거는 이제 집중해야 되는 구분 지문 문제죠. 자, 문제로 간 김에 37번도 가볍게 몇 개를 지워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번 첫 번째 지문 내용. 첫 번째 문단을 읽었으면 더 잘 지울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바로 지울 수 있어요. 첫 번째 문단에서 법률행위의 개념, 그 다음에 언어적인 표현 없이 하는 건 이제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의 중요성 해서 1문단. 그러니까 1문단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1, 3, 4를 아주 가볍게 지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보충적 해석,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서 해석의 방법을 이해하면 문제를 이해되시죠?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앞문단에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을 제시했고요. 이제 방법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분이죠. 구분이 복잡한 지문이긴 합니다만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중심 문장 찾아볼게요. 자연적 해석이란 하고 정의가 나오죠. 보통 이렇게 용어 개념을 정의하면 중심 문장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표의자의 진의, 본래의 뜻을 밝히는 해석.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계약서상 문구와 같은 표시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원래 계약을 작성한 사람의 본래의 뜻을 밝히는 해석이다. 여기까지가 중심 문장입니다. 뒷부분에는 이제 이것저것 더해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논의를 보충하고 있는 거죠. 빠르게 읽어보죠. 계약의 경우 표의자의 진위와 다른 의사표시가 있더라 하더라도 표의자와 표시 수령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한다면, 즉 이거 의사 합치가 있으면 표시행위 본래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고 표의자의 진위대로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서 하나의 사례를 들었죠. 그러니까 표의자가 계약서를 쓸 때 잠깐 실수해서 잘못 썼다 하더라도 그 계약서를 받아들인 표시 수령자가 표시자의 본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서로 의사가 합치되면 그냥 원래 표시자의 진위대로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진위와 다른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표의자의 의사를 해치지 않는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잘못된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 표의자의 의사를 해치지 않는다. 이게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네요. 그리고 또 유언자의 진위를 바탕으로 유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자연적 해석이다. 그래서 결국은 유언자의 진위라는 말은 여기 표의자의 진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표의자의 의사를 해치지 않는다는 말도 표의자의 진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표의자의 진위대로라는 말도 결국 표의자의 진위에 포함되죠. 그 뒤에 나와 있는 이런 사례들은 모두 다 중심 문장,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해석이다 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선생님의 문제풀이 방식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아까 내가 봐뒀기 때문에 5번 확인할 수 있죠. 자연적 해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표의자의 진위고요. 실제 표시 행위가 조금 실수했더라도 잘못되었더라도 표의자의 진위를 해치지 않는다 하는 게 오표시 무효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표시 무효의 원칙 자체도 잘못 해석했고 원래 자연적 해석의 본래의 취지가 표의자의 진위를 따지는 거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구분 지문을 보고 있어요. 앞에 자연적 해석했잖아요. 근데 규범적 해석을 할 때는
자연적 해석과 어느 측면에서 다른가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표시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네요. 아까 우리 자연적 해석은 뭐였죠? 항상 앞뒤를 연결해서 보세요. 자연적 해석은 뭐였어요? 원래 표시자의 표시자 같은 말이겠죠. 표의자의 본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진의를. 그러니까 표시 자체가 표시 행위 자체보다 표의자의 진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연적 해석이었는데 여기서는 표시 행위가 계약이라면 계약서 등등 유언장 같은 표시 행위, 유언하는 말 같은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객관적 의미. 유언을 꼭 말이나 글로 하지 않고 어떤 행동이나 눈짓으로 했다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 말이 무슨 뜻일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 해석은 표의자의 표시 행위를 그대로 신뢰한 목적이네. 표시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규범적 해석에서는 표시 수령자가 실제로 표시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가지고 법률 행위를 해석하지 않고 뭐 여기까지 중심 문장이고요. 여기까지 중심 문장이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봐둘 필요가 있겠죠. 주의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중시한다. 이게 이제 이거죠.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어떻게 이해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즉 주의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표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을지를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제 중심 내용은 다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 또 보죠. 어떤 계약서에서 예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주장을 하는 표시 수령자가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표의자의 본래의 뜻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표시 수령자의 주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인정할 때는 규범적 해석인데 왜 인정해 주냐면 이런 거죠. 연결해 보세요. 표의자는 원래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표시 수령자는 그런 뜻으로 자기식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 합리적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것은 규범적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뭔가 전환이 있네요. 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진위를 이미 알고 있거나 또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표시 수령자가 잘못하면 이건 안 되죠. 표의자의 진위를 알지 못했을 경우 이거는 표의자의 의사를 인정하는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규범적 해석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표의자의 진위를 이미 알고 있었고 또는 표의자의 진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잘못이 표시 수령자에게 있다면, 표시 수령자가 글자를 잘못 읽었거나 잘못 해석했다면 이때는 규범적 해석 적용해서 표시 수령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를 들고 있죠. 또 있어요. 규범적 해석 결과로 도출된 법률 행위의 내용이 표의자의 진위와 다른 경우 표의자가 손해를 볼 수 있죠. 이때 표의자는 법률 행위의 중요한 의사 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이 표의자에게 있네요. 규범적 해석의 결과 표의자, 원래 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유언을 한 사람의 이익이 침해될 때는 그 사람이 뭔가 착오가 있었다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내용이죠. 이거 표의자 자체가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어요. 선생님 한번 묶어볼게요. 표시 수령자의 과실이나 표의자의 과실이 있다면 각각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일단 핵심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 문단, 표시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 수령자가 합리적이고 주의를 잘 기울였다면 표시 수령자가 이해한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표의자하고 달리. 그러나 표시 수령자의 과실이나 그렇다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분명히 표의자가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표의자의 범익이 지배될 수 있어요. 이때는 표의자가 스스로 계약서에 착오가 있었어요 라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또 표의자가 잘못했다면 또 역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잘 정리되었을 때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자, 가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 할 만한 문제 39번 문제를 바로 풀어드릴게요. 기억이 자연적 해석, 이게 규범적 해석입니다. 방금 우리가 두 개를 읽었고요. 어떻게 다른지 핵심은 잘 기억하고 있죠?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은 표의자의 본래의 뜻을 표시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규범적 해석은 표시 행위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사례를 보겠습니다. A가 B에게 자두나무를 판매하기로 하고 B는 이를 수락했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A가 A 위에다가 써보세요. 표의자입니다. 되시죠? 자, 원래는 팔려고 했던 게 자두나무인데
매매 대상을 앵두나무로 잘못 표기했어요. 그러니까 즉 표시행위에 실수가 있었어요. 표시행위에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계약서대로 체결했답니다. 자, 요 가를 가지고 1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1번. 기억은 자연적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표의자의 진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A가 매매 대상을 자두나무라고 원래 있던 자두나무라고 주장하고 문제는 표시 수령자를 받아들여요. 이런 걸 지문으로 가보시면 알 겁니다. 의사가 합치한 거죠. 그러니까 의사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의사가 합치했어요. 그러면 그냥 표의자의 진의, 즉 A의 진의대로 해서 표의자의 진의를 받아들이는 법을 적용한다. 1번은 맞습니다. 2번도 풀어볼게요. C는 금 100g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D와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이때 C가 표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는 표시 수령자가 되겠죠. 100g의 판매 금액에 해당하는 가격에 100g이 아니고 100돈이라고 썼대요. 엄청나게 많이 쓴 거죠. 잘못 말한 거죠. 이번에는 계약서가 아니고 말을 했네요. 그대로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자, 이제 기억으로 가보죠. 역시 표의자, 그러니까 나로 본다면 C의 진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가의 앵두나무라는 문구나 100돈을 판매하겠다는 건 실수인데요. 이런 것은 C의 말,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하는 것은 지문에 나온 그대로 쓴다면 표시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방식. 예, 자연적 맞습니다. 해석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표시 행위보다 표의자의 진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번, 2번을 푼 건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자연적 해석 보시고 바로 또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뭐 두 번 풀어야 되니까 좀 복잡하긴 하죠. 이제 규범적 해석 문제를 풀겠습니다. 우리 가와 나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니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니은의 경우는 규범적 해석이에요. 이것은 표시 행위 자체의 객관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탐구하는 거죠. 가의 A와 나의 C가, 자, 표의자죠. 모두 표의자가 의사표시 착오로 인해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입증하면, 요거는 규범적 해석 문단 맨 뒷부분에 있어요. 참고해서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는 걸 입증하게 되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 읽어보세요. 규범적 해석이 들어있는 마지막 문장.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는 더 안 풀어드려도 될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풀어보세요. 잘 멈춰서 바로 풀러 가면 정확성이나 속도는 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거의 없어요. 38번 풀었고요. 39번 풀었고요. 또 풀었잖아. 앞에 문제 37번도 풀었어요.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전체형 문제와 40번 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40번이 A니까 거의 A에 집중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해석의 방식 세 가지 중에 이제 보충적 해석만 남았어요. 그죠? 자, 보충적 해석이 뭘까요? 자, 보시죠. 보충적 해석의 표시를 하고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에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흠결이 있는 법률행위를 보충하는 거라서 보충이군요. 이걸 이해해야겠네요. 시험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흠결이 있는 법률행위가 무슨 뜻일까요? 모든 법률행위 할 수 있으나 주로 계약에 행해지는데 어떤 계약에서 계약 체결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체결 이후에 발생해서 문제가 되면 이러한 상황을 계약 당시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고려해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겁니다. 상당히 쉬운데요. 그래서 계약 당시 미처 알지 못했던 상황이 흠결입니다. 이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계약 당시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고려해서 행위를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흠결이죠. 흠결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보충적 해석이 이루어지려면 법률 해석에 흠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야 보충적 해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 가에 해당하는 걸 물었어요. 이 사례에서. 그럼 이걸 찾으면 돼요. 계약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 것이 뭐냐. 이걸 찾아낸다는 방식으로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문제를 풀죠. 지문 독해가 지문 문제 해결 과정이 되도록 집중해서 보시죠. 가령 의사 갑과 의사 을이 이제 각각 병원을 교환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병원을 옮겼어요. 근데 갑자기 을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갑은 교환 계약의 유효 확인을 청구하면서 을이 종전의 병원이나 그 부근에 개원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해가 되시죠? 이 사안에서 법원에서는 갑과 을이 교환 계약 당시 드디어 문제가 나오네요. 답이.
상대방이 종전에 운영했던 병원으로 곧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미처 생각하지 않아서 이게 바로 뭐예요? 흠결에 해당하죠. 또 그래서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것까지가 흠결입니다. 분쟁의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이 판단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을까요? 보시죠.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곧바로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간다면 전체 계약의 목적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았어. 그래서 법원에서 만약 당사자들이 교환 계약 이행 완료 2, 3년 내에 상대방이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예상했다면, 그 당시에 알았다면 앞문단과 연결하셔야 돼요. 예시문단은 항상 중심문단과 연결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았다면 그 기간 동안에 복귀 금지에 합의했을 것으로 판단을 내려서, 이게 해석이죠. 갑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게 보충적 해석의 사례를 아주 친절하게. 자, 흠결에 해당하는 것 선생님이 찾아서 박스 쳤죠. 그 당시에는 몰랐죠. 이 문제를 해결한 건 이 뒷부분입니다. 문제 풀어가죠. 40번 문제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걸 물었습니다. 계약 자체는 아니고요. 합의도 아니고요. 의뢰 청구도 아니고요. 합의도 아니고요. 사전에 잘 모르고 했던 계약 자체가 되겠죠. 상대방이 꼭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계약, 이걸 흠결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흠결을 해결하는 해석은 만약에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죠. 이건 보충적 해석이 되겠죠. 자, 나는 단지 지문을 잘 읽었을 뿐인데, 멈추어서 적절히 해결했을 뿐인데 어째 한 문제만 남아있다는 놀라운 사실. 이 문제는 원래 지문을 다 읽고 가장 먼저 풀어야 되죠. 자, 일단 시작이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필요성 나왔고요. 의의 밝혔고요. 해석 기준, 해석 방법. 1번이 답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구분 지문을 읽을 때는 비교 대조할 것. 이것도 중요하고요. 비교 대조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지난주 수업에 설명했던 멈추자, 멈춘다. 그 다음에 정리한다, 이해한 내용을 정리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가능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연습한다. 선생님처럼 지금 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거 하나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뭐 지금 막상 풀어보니까 어렵지 않죠? 또 여러분이 질문한 문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